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며 칼을 뽑았습니다.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멘트업 운송 거부자만 일단 해당되는데요. 명령을 전달받은 운전자들이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1차 30일간 운행이 정지되고 계속 불응하면 2차 운송 자격이 취소됩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첫 소식 송차둑 기자입니다.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멘트 출고량의 90% 이상이 감소해 건설 산업발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 공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화물 운송 종사자가 조합 여건이 안 되는 개인 사업자라 파업이 아닌 담합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후 절차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시멘트 업계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에 대한 명령서 송달을 시작했습니다. 송달을 거부하면 관보 공고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서 이걸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령을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대통령실은 정유와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 노동자를 향한 계엄령 선포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하며 삭발 투쟁을 벌였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서 수령도 거부를 하고 정상 운행하는 화물차 차량을 위협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 신항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경찰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비조합원 화물차 앞 유리창에 라이터를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비조합원 화물차에 1.5cm 크기의 쇠구슬을 쏴 운전기사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쇠구슬 한 점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이것도 압수합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계엄령에 준하는 것이라며 전국에서 삭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화물 노동자들은 그 업무 개시 명령에 저희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비조합원까지도 함께 화물연대 투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차관이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을 찾아 노조원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전했지만 화물연대는 현장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철회해주세요. 조기에 복귀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찰은 오늘도 오토바이 등으로 비조합원 차량 앞뒤를 감싸고 고속도로 나들목까지 호위했습니다. 화물 노조원들이 불법적으로 방해하시는 것만 저희들이 본부가 지켜보고. 이 파업 엿새째 시멘트 출하는 여전히 꽉 막혔습니다. 평소 시멘트를 실어 나르는 차량이 300~400대가 왔지만 오늘은 8대가 전부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지역 시멘트 운송 기지는 거의 멈춰섰습니다. 회사는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됐으니 혹시 이 화물 차량이 돌아올까 학수고대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형 시멘트 회사 3곳의 저장소가 모여있는 서울 수색역 시멘트 유통기지.
경기도 의왕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큰 기지지만 모든 게 멈춘 듯 정적이 감돕니다. 평소 같으면 줄지어 시멘트를 실어 날랐을 대형 트레일러들은 기지 한쪽에 주차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하되는 시멘트는 수도권 공급량의 15%에 이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 이후로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가동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짐 실어드립니다예요. 손 놓고 기다리는 거죠, 사실상.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됐지만 유통기지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노조원들도 노조원과의 충돌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못해. 나오지 않는다고. 일부 비노조원이 경찰 호송을 받으며 시멘트를 출하했지만 평소 운행하는 100여 대 중 3대에 불과했습니다.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건설 현장의 타설 작업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912개 건설 현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습니다. 빨리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면은 전체적으로 공정이나 공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큰일입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건설업계의 피해도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다음은 주유소입니다. 수도권의 유조차 기사 90%가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미 이 휘발유가 동인한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고 생계형 트럭 운전사들 기름이 떨어져 차를 멈춰 세워야 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민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른 새벽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국에서 모인 과일과 채소를 옮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물건을 실어가는 화물 차량 기사들. 대부분 비노조원으로 화물연대 파업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주유대란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걱정되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틀에 한 번꼴로 주유하다 보니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180km에서 280 사이. 기본이 한 220일을 보면 되죠. 저건 아주 생계하고는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휘발유가 동나 판매를 못하는 주유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와 입간판에 품절이라고 써붙인 이 주유소는 어제 오전부터 휘발유가 동이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오늘 오전 기준 주유소 26곳에서 휘발유 품절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유소 11,000여 곳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고가 바닥이 날 것 같은데 어쨌거나 2, 3일 이내에 다시 기름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정유업계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비노조 차량들 섭외해가지고 긴급 배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장기화 된다고 하면 이제 그게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주유소협회는 피해 사례를 모아 화물연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지하철 파업도 최대 고비입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최종談判 중인데 이게 결렬되면 내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지하철역에 홍유라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내일 날씨도 추워진다는데 시민들 내일 출근길 파업 걱정 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에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퇴근하는 승객들로 이 승강장 붐비고 있는데요. 지하철 노조가 예고한 대로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사실 출퇴근 시간이 가늠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우여곡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최종談判을 벌이고 있지만 정회를 거듭하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구조조정과 안전인력 확충입니다. 노조는 앞서 사측이 제시한 1,500여 명 인력 감축안을 철회할 것과 함께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기 위한 추가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력 감축 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총파업 시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등을 투입해 출근 시간 정상 운행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낮 시간대 운행률은 70%대로 떨어져 시민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협상 시한으로 정한 오후 6시가 지났지만 아직 결렬된 건 아니어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당역에서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경제산업부 김성진 차장 나왔습니다. 자, 김 차장,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제 발동이 됐는데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국토부는 오늘 오후에 서울의 한 레미콘 업체를 찾아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정부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국토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으로 76개 조사팀을 꾸린 뒤 전국의 시멘트와 레미콘 업체, 관련 운수업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209곳, 운수 종사자는 2,500명 정도인데 여기서 운송 거부자만 가려내 주소를 파악하고 개별 접촉에 나섭니다. 자, 이 운수업자를 찾아 나서는 게 이 개별 차주들이 명령서를 받아야 그 직후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 심의 의결로 업무 개시 명령은 발동됐지만 정작 효력이 발생하는 건 국토부 장관 이름의 명령서가 화물차 차주 개개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 복귀를 해야 합니다. 1차 불응 땐 30일 영업정지, 2차 불응 땐 운송 자격 자체가 취소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차주 입장에서는 명령서를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2020년에 이 의사협회 파업 때 한번 발동이 됐다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네, 그때도 명령서를 전달하려는 정부 그리고 안 받으려는 전공의 사이에 숨바꼭질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전공의들은 의사협회 지침에 따라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꺼놓고 단체로 잠수를 타는 일명 블랙아웃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이용한 겁니다. 사전 동의 없이 보낸 문자나 메신저 연락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간보에 게재하는 공시 송달도 가능은 하지만 최대 14일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정부도 그걸 알 테니까 어떻게든 찾으려고 할 텐데 어떻게 찾는 겁니까? 네, 시멘트 업체와 운송업체 현장 조사를 통해서 평소 계약 맺은 화물차주 명단과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잠적 등 수령 거부에 대비한 그 다음 카드는 제3자 송달입니다. 고용주, 동고인 또는 동고 가족에게라도 명령서가 전달되면 그때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어떻게든 차주에게 연락하고 알려야 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하주에게 명령 송달이 이틀이면 끝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하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아직 업무에 복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면허가 취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화물연대는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삭발 투쟁에 나섰고 화물 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자 헌법 유린이라며 투쟁 수위를 더 높이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법치와 때법의 대치인 법대강이라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정명 충돌이 불가피한데요. 결국 분수령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란 정부 주장에 손을 들어줄 경우 화물연대 운송 거부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운송 자격이 취소되고 그리고 밥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원이 화물연대 손을 들어줄 경우 대화를 통한 타결 외에는 출구가 없는 만큼 물류 차질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한 말을 저희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네, 법을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듣고 있었다는데 누구를 향해 한 말인지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매체 더 탐사를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을 무단 침입한 더 탐사에 대해 강경한 원칙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는 지적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판 발언은 화물연대 파업을 반지성주의로 지적할 때 같이 나왔는데 더 탐사의 행태 역시 반지성주의로 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한동훈 장관도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리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했죠. 오늘 이 유튜버가 스스로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찰은 한 장관 신변 보호에 나섰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유튜브 채널 더 탐사 관계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더 탐사 유튜버의 거주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27일 오전입니다. 당시 유튜버가 불응해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더 탐사는 그날 오후 압수수색 당하는 마음을 공감해보라며 한 장관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한 장관은 더 탐사 관계자 5명을 보복범죄와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로 고발하고 어제 더 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업한 정치 깡패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유튜버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 했는데 오늘 이 유튜버가 경찰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더 탐사의 한 장관 스토킹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한 장관과 가족들에 대해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신변 보호에 나섰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초기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건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불구속을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는 의미여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재수사를 하고 있는 새 수사팀이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수수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남 변호사의 검찰 조서와 법정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미국에 체류할 당시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수사팀 제안을 변호인을 통해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명만 구속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검찰의 제안을 받았다는 진술도 담겼습니다. 남 변호사의 조서에 기재된 4명은 지난해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과 성남시 공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초기 수사팀의 경우 윗선 수사로 확대되지 않아 현재 수사팀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천화동인 1호의 실소 유주를 특정해가는 상황입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18년 가을 돈 이야기가 나오자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그 회사에서 돈 꺼내고 3년쯤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말했고 김 씨가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곽 전 의원과 김 씨 측은 모두 남 변호사의 진술을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초기 수사팀의 회유 의혹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민감성을 알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수사가 계속되며 민주당 비이재명계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또다시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비명계의 토론회에서는 결단할 때가 온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대비한 개파간 조직 재정비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이재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했던 김혜영 전 의원 이후 두 번째 공개 요구입니다. 오늘 아침 비명계 의원 10여 명이 모인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최근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 세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 강제당국이라는 것은 명백히 위헌 내지 위법이다. 의원들이 매 순간 참 스스로 비겁하고 존잘한 그런 결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연말 앞두고 하여튼 점점 지금 뭔가 큰 판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가 와간다 이런 이제 느낌은 서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 선출 후 주춤했던 각 계파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경선 당시 싱크탱크였던 연대와 공생은 어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사당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당화되어서는 절대로 4년 반 후에 정권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친문주 측의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역시 지난주 총회를 열어 전해철 의원을 새 이사장으로 추대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벌써 몇 번째 누구 얘기일까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사흘 전 SNS에 좋아요를 누른 것을 두고 벌써 이게 몇 번째냐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사이코패스, 사회성 결여, 깐죽깐죽.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글에 만약에 좋아요를 눌렀다면 지지자들 화가 날만 하겠네요. 네, 지금은 좋아요가 취소된 상태인데요.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이재명 대표를 쓰레기라고 맹비난한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논란이 일었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잊혀지고 싶으면 SNS 계정을 삭제하라는 항의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오해를 받을만 할 것 같은데요. 문 전 대통령 측에 물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좋아요 기능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스크롤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잘못 눌린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지난 9월에는요. 좋아요 누르는 범인을 색출했다면서 반려묘 찡찡이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그러잖아도 이 당내가 술렁이는 시점이라서 해명을 해도 좀 논란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의 좋아요가 기사화된 뒤에 친문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내부 총질을 시작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다른 점을 찾아서 갈등, 분열할 것이 아니라 같은 점을 찾으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본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이 호소가 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편들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편을 드는데 뒤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가 아니라 야권에서 주 원내대표를 응원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먼저 들어보시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를 했잖아요. 대통령실과 윤핵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고급진 정무 능력을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베스트는 주호영 원내대표였다. 자, 저 정도면 극찬인데요. 보통 이 상대당 칭찬할 때는 속내가 따로 있던데요. 맞습니다. 앞서 들으셨지만 주 원내대표의 정무 능력을 고급지다고 치켜 세우면서 국정조사 합의에 소극적이었던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정무 능력은 매우 저렴하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보다는 대통령 비판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네요. 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이 당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일부 윤핵관 의원들과 만찬을 한 것도 공격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보다도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과의 만찬을 먼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그 무엇보다 윤핵관이 먼저다.
단순히 식사만 했을까? 대통령의 의중을 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자 하는 그런 결의돼야 한 것 아니겠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일까지 대통령이 뭐 지침을 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친윤, 비윤 이 간격도 좀 벌리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잖아요. 곧 당대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민심을 먼저 챙기는 여당 대표를 뽑는 숙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풀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춥다는 생각이 크게 안 들었는데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데 얼마나 추운지 광화문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윤선 기자, 꽤 많이 추워 보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보다 퇴근길인 지금이 더 춥습니다. 바람이 강하고 매서워지면서 제가 오늘 네이도 껴입고 이렇게 장갑을 꼈는데도 몸이 잔뜩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서울 기온 3.1도, 이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미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밤사이 더 강력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하루 만에 패딩 차림이 많아졌고 털 귀마개까지 하고 나온 아이들도 눈에 띕니다. 사람들은 더 추워지기 전에 모자 가게에 들러 털모자를 써보기도 하고 따뜻한 옷을 사기 위해 이것저것 입어보기도 합니다. 겨울옷 좀 사러 왔어요. 내일은 더 추우면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쇼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오셨어요? 네, 미리 왔죠. 몸에 착 달라붙을 수 있는 걸로 골랐어요.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어묵 국물, 고소한 호떡에 떡볶이까지 추운 날은 역시 따뜻한 음식이 그만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끼고 나왔어요. 따뜻하게 하려고요. It makes me warm. It makes me warm. 내일 아침은 완전 무장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7도, 파주 영하 10도, 대구 영하 3도로 한겨울만큼 춥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종일 영하권이라 동파 사고나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는 모레 서울 영하 9도로 절정에 이른 뒤 주말부터 차츰 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채널A가 연속으로 보도한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사건 속보입니다. 경매에 넘어갔던 아파트들이 실제로 낙찰되면서 잇따라 소유권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이 시작됐는데 세입자들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게 됐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나홀로 아파트. 65세대 가운데 62세대, 전체의 95%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 중 7세대가 최근 낙찰됐습니다. 20대 A씨는 3남매가 함께 살던 전셋집을 다음 달 초까지 비워줘야 합니다. 보다 낙찰자분께서 먼저 이제 집 앞에 문에 쪽지를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결국은 빨리 비워달라였죠. 전세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근저당권이 3순이어서 낙찰 대금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A씨는 급히 좁은 월세방을 구했고 다른 형제들과는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전세 대출금은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 큰 집에 갈 수 없으니까 가족끼리 살 수 있는. 입찰을 앞둔 또 다른 아파트 세입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저희는 이제 길에 나앉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별로 좀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애기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미추홀구에서만 2,000세대 넘게 피해를 본 걸로 추산됐습니다. 이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주거 지원과 경매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인천시는 긴급 거주 지원 즉각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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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즉시 등기부 등본, 계약서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책위는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올렸죠. 이렇게 기준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쟁적으로 오르던 은행의 예금금리는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1년 만기 기준금리가 연 5.18%였던 우리은행의 한 예금 상품입니다. 바로 다음 날 상품금리가 연 4.98%로 떨어진 후 하루를 제외하곤 지금까지 4%대입니다. KB국민은행의 예금 상품도 금리가 연 5.01%에서 연 4.7%로 떨어졌습니다. 연 5%를 넘던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내린 건 금융당국 방침의 영향이 큽니다. 나흘 전 김주연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수신금리를 높이지 말라고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금리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대출 받고 있는데 이거는 내릴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왜 예금 금리만 또 떨어지고 있는 건지, 계속 기다리다가 더 떨어질까 봐 지금이라도 들어야 되는 건지. 전문가들은 지금이 예금을 장기로 가입할 적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금리는 얼마큼 올라온 것 같고 1년짜리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한 2년, 3년짜리로 반 정도나 반 정도 이상은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예금 금리만 뒷걸음쳐 소비자만 손해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무려 158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벌써 딱 한 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아픔은 그대로입니다. 유족들이 참사 이후 처음으로 공식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25살 딸을 잃은 어머니. 당일 밤 딸이 걸어온 마지막 통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10시 33분에 전화벨이 울려서 애아빠가 받았는데 아우 손소리랑 막 비명소리 같은 것만 들려갖고 그 마지막 순간에 전화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말도 못하고. 서울에서 혼자 씩씩하게 생활하며 취업 걱정까지 일찍 해결해준 기특한 딸이었습니다. 취업도 해갖고 수습기간이 10월 25일 날 수습기간이 끝나고 그랬는데 29일 날 그렇게 된 거죠. 27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집니다. 제가 이제 동호인 야구를 제가 팀을 한 4팀을 뛰는데 일체 안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사연을 아는데 내가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고가 일어난 골목 벽면 한쪽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쪽지들로 빼곡히 덮여 있는데요. 비가 올 때를 대비해 이렇게 비닐막도 마련돼 있습니다. 애틋하고 그리운 마음 많이 담긴 것 같아갖고 좀 내용들 보니까 그렇게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이 골목에서 내 집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하기가 죄스럽죠. 어쩔 수 없이 문 열어놓고 거리라도 밝게 했으면 하고. 희생자 67명의 유족들은 처음으로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걷는 모습이 공개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밤 11시가 돼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일찍 대응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의 위험을 일찍부터 알고도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을 이제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사고 상황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힌 시각은 참사 발생 45분 뒤인 밤 11시였습니다.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이 10시 36분에 첫 지시를 내린 사실이 용산서 112 무전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10시 19분 현장 경찰관이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밤 10시 36분 이 전 서장은 가용 경력을 전부 보내라며 형사부터 교통경찰까지 보내라고 처음으로 지시합니다. 당시 이 전 서장은 교통체증으로 이태원로로 진입하지 못해 차 안에 있었고 이후 뒷짐을 지고 현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가용 인원을 전부 보내라고 지시한 지 22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국회 위증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이 전 서장은 채널A에 당시 무전 지시는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지원 요청에 응답한 것이었다며 112 상황실로 전화 확인을 했을 때도 특이 사항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복귀하던 중 침몰된 민간어선이 있습니다. 금양호인데요. 국가 부름을 받고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로 선원 9명이 목숨을 잃었죠. 12년이 지나 지금 남은 건 사진 한 장뿐이라고 합니다. 유족들을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두 동강이 난 선체와 녹슨 뼈대. 12년 전 북한의 무력 도발로 백령도 해역에서 폭침당한 천안함입니다. 당시 실종자 수색에 주변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많은 민간어선들이 동원됐습니다. 100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인 금양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양호는 사진 한 장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해경의 순환 구호종사 명령에 따라 수색에 나섰다가 복귀하던 중 캄보디아 화물선과 부딪혀 침몰한 겁니다. 침몰한 배와 쌍끌이를 구성하는 나머지 금양호의 선장은 손 쓸 틈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배가 그렇게 된 줄은 몰랐었죠. 배를 돌려가지고 봤는데 없더라고. 다 가라앉고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9명이나 타고 있었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적 한계로 시신 수색은 물론 선체 인양도 못했습니다. 7명의 한국인 선원 중 고 김종평 씨의 시신만 유일하게 발견됐습니다. 돌아가시고 떠오를 거 아니야 사람이. 우리 아저씨하고 애국분 한 분하고 2분이 나온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바다에 가라앉았어요. 구조 행위 중 숨진 게 아니라서 의사자 지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자 되기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국회 쫓아다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국가나 뭐나 다 남몰라라고 있으니까. 이 슬픈 일이 어딨어. 금양호 선원들은 유족의 끈질긴 요구로 2년 만인 지난 2012년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의사상자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겁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이 내어준 국민성금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이 A적인 차원에서 일부 이분들한테 준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격이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누가 국가가 부른다 해서 가요? 선주는 지난 2020년 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손실 보상비 등 총 1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올해 3월 패소했습니다. 포기했죠. 몇 년을 매달려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안 불렀으면 그런 사고도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죠. 위령탑으로 가는 길은 막혀 있고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금양호 선원들을 기리는 위령탑 앞입니다. 부두 끝에 있지만 안내 표지판도 없고 코로나19로 이렇게 출입 통제선까지 쳐놔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사장 타이틀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좋은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누가 그렇게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누가 하겠냐는 얘기예요. 천안함 폭침 12년이 지난 지금 금양호의 희생은 잊혀져 가고 유족들은 쓸쓸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경남 김해 도심 하천에 물고기 수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하천 수질 검사 결과를 저희가 단독 취재했는데요. 유독 물질인 청산가리 시안이 검출됐습니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건지 주변 주민들도 불안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죽은 물고기 수백 마리가 배를 드러내고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김해 도심을 가르는 하천 2.5km 구간에서 물고기 수만 마리가 집단 폐사한 건 지난 20일. 이후 김해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하천 수질을 검사했는데 유독 물질인 시안이 검출됐습니다. 시안은 흔히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아나칼륨의 주 성분으로 군사용 독가스로 쓰일 정도로 유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아주
심한 독극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나오면 안 되는 물질이고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김해 씨는 차로 10분 거리에 한 금속 가공 업체가 폐업을 하고 공장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세척액을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낸 것으로 보고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실제 공장 내 우수관에선 기준치의 320배 시안이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끔찍하죠. 저희가 매일 산책하고 다니는 길에 하천에 이제 청산가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섭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업체는 폐수는 버렸지만 물고기 폐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대한 반정부 시위를 중국 당국이 공안을 대거 투입해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모이지 못하게 길거리 조명을 모두 꺼버리고 시위 공간도 봉쇄해버렸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소를 무너뜨리고 물건들을 집어 던집니다. 잠시 뒤 흰색 옷을 입은 공안들이 나타나고 대형 경찰 트럭도 진입해 시민들을 해산합니다. 코로나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는 최소 16개 지역에서 확인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베이징 도심 대규모 백지 시위가 열렸던 곳에는 공안들이 자리를 지키며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조명도 꺼버려 암흑으로 변했고 공안은 곳곳에서 시민들의 휴대전화까지 검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CCTV는 월드컵 경기도 30초 정도 지연 중계를 실시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경기를 즐기는 월드컵 관중들의 모습에 중국인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국 방송사 화면에는 골을 넣은 뒤 환호하는 관중석의 모습이 보이지만 CCTV는 감독과 선수만 보여줬습니다. 全场都没有看到一个近镜头，观众的近镜头，近镜头。 한편으로는 봉쇄 중심의 철저한 방역을 완화하며 민심을 살피고 있습니다. 严谨采取硬质围挡等措施，封堵消防通道、单元门、小区门。 최근 백지 시위의 도화선이 된 신장 우르무치에서도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봉쇄 구조물로 화재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당국은 저소득층에 우리 돈 5만 6천 원을 지급하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미국 영부인들은 매해 연말 백악관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냅니다. 올해 질 바이든 여사는 통합을 염원하며 하나된 미국을 강조하는 장식을 선보였는데요.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백악관 내부에 직접 들어가서 담아왔습니다. 악단 연주에 맞춰 백악관의 동관 이스트 윙으로 입장하니 형형색색 눈부신 장식들이 취재진을 반깁니다. 제클린 케네디 여사 때부터 이어진 연말 전통으로 영부인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백악관을 꾸민 겁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상대적으로 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이렇게 취재진을 초청해 장식을 공개했습니다. 영부인들은 매년 테마를 선정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데 올해 질 바이든 여사가 내건 테마는 우리 국민입니다. 미국 헌법 서문의 첫 문장으로 통합의 의미를 담아 지난 대선과 중간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대통령이 거주하는 중앙 관저 건물에 천장까지 꽉 채운 대형 트리에는 미국 50개 주의 이름을 딴 새 모형을 장식해 하나된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When our country comes together, we are stronger. The values that unite us can be found all around you. A belief in possibility and optimism and unity. 4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파격적인 붉은색 트리로 뒤덮어 각종 패러디로 이어졌던 이스트윙 복도. 이번엔 평화를 상징하는 겨울 나무가 들어섰고 백악관에서 연말을 보내는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도 걸렸습니다. 이곳은 백악관 이스트룸입니다. 이번 장식을 위해 이런 트리가 백악관 전체에 무려 77개 설치됐습니다. 이번 장식은 대중에게도 공개되는데 백악관은 5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질 바이든 여사의 내조가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남은 임기 절반을 어떻게 보낼지 전국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기 대선 출마 여부도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세계 최대 활화산이 38년 만에 분화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는 경비행기가 송전탑에 걸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세계 소식 염정원 기자입니다. 깜깜한 저녁인데도 산 정상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활화산인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분화해 시뻘건 용암이 뿜어져 나옵니다. Ask those with respiratory sensitivities to take precautions to minimize exposure. 화산재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국은 인근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30m 높이의 고압 송전탑에 경비행기가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비행하는 도중 송전탑과 충돌한 겁니다. 조종사 등 탑승객 2명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Both patients have been transported from the scene to local area trauma centers. 다만 이번 사고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12만 명 이상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내일은 하루 만에 겨울이 찾아올 텐데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5도가량이나 뚝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으로 출근길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고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체감 추위가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가 예상되고요. 목요일 아침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져서 더 춥겠습니다. 내일 충남과 호남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호남 서부와 제주 산지에 많게는 7cm의 눈이 예상되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영하 3도, 광주는 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텐데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유족들의 슬픔도 시민들의 충격도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이 국정조사도 한다는데요. 뭘 하든 정부와 여야가 해야 할 일 잊지 말아야겠죠. 유가족 위로, 진상 규명, 그리고 무엇보다 재발 방지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다시는 없어야 하기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